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오늘도 유재복 해설위원 나와 있고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조금 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재복 위원, 일단 200명 가까운 또 신규 확진자가 나왔네요. 뭐 어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명인데요. 어제보다 3명이 늘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내리막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가 한 5, 60명대 정도로 이제 줄었다는 것.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 수가 줄은 것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줄었다는 것. 그래서 수도권의 확산세도 이제 조금씩은 안정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증 환자, 위중 중증 환자도 3명 늘었습니다. 예.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른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감염들, 예. 확진 이 사례는 여전히 20%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청양의 한 김치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계속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22명까지 늘었는데요. 이 김치 공장 그 집단 감염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진 받은 사람들이 이 공장은 청양에 있지만 예. 주변에 넓게 분포돼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령에 7명, 청양에 6명, 홍성, 부여 그리고 이제 부근에 있는 회사의 기숙사 이렇게 이제 넓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기숙사 부분인데요. 예. 이 기숙사는 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기숙사에는 다른 회사의 노동자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장 또는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감염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첫 번째 환자는 그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지표 환자니까 첫 번째 감염이 돼서 이 환자로부터 확산이 됐는지조차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역학 조사를 해서 이제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광진구에 있는 희민병원에 이어서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일부 코호트 격리를 한 병원이 한 7개쯤 된다고 하는데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풀었지만 아산병원은 지금까지 그 환자가 3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개 1명, 2명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그 3개 병실에서 6명까지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은 사실은 그 초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병원이었는데 환자가 이제 비교적 많이 늘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병원 가운데 그 아산병원이나 한양대병원은 사실은 이제 상급 병원이라고 해서 하루 이용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의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곳이죠. 예. 사실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그 어느 곳보다 조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서울에서 벌써 7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윤 교수님, 자 이렇게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의료 체계 또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병원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코로나 환자나 코로나 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 모두 큰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감염의 양상을 보면 그 최초 감염자가 환자인 경우도 있고 예. 의료진이나 직원인 경우도 모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인 경우는 대개 병원들에서 입원 전 그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검사 이후에 다시 확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환자가 확진되는 것은 현재로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원들의 감염은 또 역시 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가능한 한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외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서 병원 그리고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입원 환자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할 당시에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을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코로나19의 그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음성으로 나오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잠복기가 끝나고 바이러스 양이 늘어나면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부는 이제 검사 자체에 미음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도 극히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병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참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기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라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박능우 장관의 어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가 큰 폭으로 확산될지 혹은 안정세로 전환될 것인지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국민들께서도 힘들고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교회와 체육시설, 아파트, 요양원 등 우리 주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폭발적인 확산세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김윤 교수님, 자 이렇게 네. 최근 2주간 지금 저희가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24.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한 환자가 높아지는 원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무증상 환자, 소위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는 환자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조용한 전파자를 통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용한 전파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2.5단계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이번 주말을 넘겨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금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고 보시는 거고요.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와 함께 또 중증 환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하루 사이에 또 3명의 중증 환자가 더 늘었는데요.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가 중증 환자 병상을 여전히 이제 병원별로 한 병상, 두 병상, 세 병상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서 이제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한다고 하니, 예. 그리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 이번 기회에 그 병원들이 책임지고 중증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 그러니까 병상의 숫자를 정해놓고 이 중증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병원들이 책임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중환자 병상에 적어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면 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새로 환자를 받지 않으면 그 확보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상을
병원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 증가, 중증 환자 증가세에 병원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네. 책임지고 진료하는 자기가 그 중증 환자가 증가한 만큼 병상을 비워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위 책임 진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모든 뭐 상급 병원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또 관심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쓴다. 이것을 권고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초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인공호흡기를 치료받은 중증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사망률이 한 3분의 1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테로이드제로 중증 환자들 치료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민주당사를 연결해서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만들어낸 합의안을 서명하는 저희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었는데 일단 이것은 이제 좀 피할 수 있게 됐군요. 네, 뭐 서로의 주장이나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일단 하여간 아직도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긴 기간 그 휴진을 했지만 어쨌든 타결이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취재한 걸 보면 그 전공의 중심, 그러니까 네. 이게 젊은 의사 중심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젊은 의사들은 이번 타협안보다는 조금 더 자신들의 의사가 더 반영된 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귀 여부가 지금 사실 뭐 불투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내부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합의안을 발표를 했으니 내부적인 이제 갈등은 좀 빨리 봉합을 하고 하루빨리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과 또 그리고 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방안 또 그리고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법안 처리에 대해서 법안 절차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것을 원점에서 두고 다시 논의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 교수님, 자, 지금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계 관련된 법안들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 상당한 비난과 함께 파업까지 돌입을 했었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협상이 타결된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업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그냥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끝나면 우리가 똑같은 그 파업 또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지역의료의 강화,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그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 계획까지 포함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 먼저 마련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의과대학 정원 문제나 공공의대의 문제를 논의하면 현재 이번 파업에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제기했던 실패한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 정부의 의료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 또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 방역 당국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로 집단 감염과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거리 두기를 계속 지속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손 위생을 실천함으로써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조치는 오는 일요일까지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 한 30분쯤 뒤에 발표를 합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를 좀 낮출 것인지 뭐 더 높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총리의 언급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확진 환자의 수가 그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방역 당국의 목표라는 100명 이하는 아직도 이제 좀 갈 길이 멀고요. 예. 그다음에 2.5단계의 효과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연장될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 수도권은 사실 지금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고통은 조금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학교의 등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아마 이제 연장이 맞춰서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박능우 장관이 11시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윤 교수님, 앞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한다면은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국민들의 어떤 이동량 같은 데이터를 보면 이동량이 뭐 한 20% 이상 크게 줄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활동과 접촉이 대인 간 접촉이 줄어들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나 전체 확진자의 수가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불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주말을 거쳐서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할 텐데 저는 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면은 확산세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지금 방역 당국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일 확진 환자 수 100명 이하거든요. 이것까지 네.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50명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100명으로 올리긴 했는데 50명이나 100명의 근거가 대단히 좀 취약하고 100명을 넘어섰을 때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지금처럼 2.5단계까지 거리두기를 올렸을 때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역 대책의 방향을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아서 환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전체의 상황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대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유병한 교수팀이 조사한 내용인데 경남 지역의 완치자 10명 가운데 6명이 정신적 후유증, 또 10명 가운데 4명은 신체적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윤 교수님, 자, 네. 이런 후유증, 코로나 완치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코로나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뭐 피로, 기침, 뭐 탈모 등의 다양한 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그 코로나19를 아주 심하게 앓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후유증이 지속되는 기간도 길고 후유증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전체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네. 10명 가운데 6명이 정신적인 문제고요. 10명 가운데 4명, 40%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 네,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런 후유증을 겪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부분은 약간 그 비특이적인 후유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폐 섬유화, 그러니까 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폐가 망가지는 증상이 이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폐 섬유화 같은 현상은 그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상태라 네. 그로 인한 호흡곤란과 같은 상태는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코로나 완치 판정 이후에도 고통을 겪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유재복 해설위원 또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